안녕하십니까? 책 읽어주는 시인 봉화창입니다. 첫사랑 아직도 찾으십니까? 지금 곁에 있는 그분이 그대의 애인입니다. 죽음 그 후 슬픔 앞에서도 사람들은 숫자를 세기 바빴습니다. 어린 왕자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어른들은 숫자를 너무 좋아한다는 걸. 고요 그 후 최원현 수필가의 작품이며 북나비 출판사에서 편했습니다. 최원현 수필가의 프로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수필가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1화 첫사랑 그 두근댐과 설렘의 기억. 누구에게나 싱아를 먹었을 때처럼 입에 침이 고이며 신맛이 도는 단어들이 있을 것이다. 첫이라던가 조금은 식상할 수도 있지만 사랑 같은 것이다. 그런데 그 첫 사랑이 하나가 되면 왠지 이 나이에도 나도 모르게 얼굴이 발그레해지거나 두리번대며 누가 보는 사람 없나 눈치를 보는 마음 같은 것이 생겨나는 것은 비단 나만의 현상일까? 하지만 내게 그런 첫사랑의 추억을 물어오면 쉽게 그런 감정에 휘말린 사건 같은 건 없을 것 같다가도 살그머니 가슴 저편에서 아니야 있어 하며 화롯불에 불빛 살아나듯 일어나는 것이 있다. 너무 오래되어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어느 날 조그만 여자애가 전학을 왔다며 우리 반에 들어왔다. 이름이 무슨 종이였는데 나중에 우린 종이라 부르며 놀렸다. 그때 우리 또래의 가시나들답지 않게 짧은 치마에 빨간 모자를 쓰고 있는 앙증맞은 모습의 아주 조그마한 여자애였다. 우리 학교로 전근 오신 선생님의 딸이라고 했다. 그날 나는 못 볼 것을 본 아이처럼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았다. 싱긋 웃으며 인사하는 아이는 3학년짜리 내 가슴에 살아있는 인형처럼 와서 폭 안겨버렸다. 아니, 나 혼자서만 가슴에 안았다. 그러나 정작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말을 걸어보지도 못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날 그런 감정의 순간 이후에 특별히 남아있는 기억은 없다. 그러니 그걸 첫사랑의 기억이라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이성을 향해 느껴보던 첫 감정이었다는 것에서 감히 첫사랑의 감정 운운해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만난 제2고에 다니던 K였다. 그때 제2고는 고급 군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나보다 한 학년 아래였던 그녀는 늘 그 멋진 교복을 입고 교회에 왔었고 내게도 사근사근 오빠라며 잘 따랐다. 정갈하게 입은 멋진 교복도 좋았지만 꼭 내게만은 아니었을지 몰라도 다정하게 오빠 오빠 하던 그녀가 너무 좋았다. 매주일 교회에 가는 즐거움 중 하나가 그녀를 보는 것이었다. 학생회 활동을 한다며 이것저것 함께 무언가를 하거나 같이 있는 순간이 너무나 달콤하고 짜릿하고 감미로웠다. 하지만 나는 좀처럼 눈을 마주치거나 할 만큼도 용기를 내지 못했기에 한 번도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했다. 사실 난 지금까지도 정면으로 사람의 눈을 들여다볼 정도로 마주보는 짓을 못한다.
해서 사람 얼굴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다. 숫기가 없고 얼굴을 바라보는 것도 못하는 나의 버릇이기도 했다. 나 혼자만 좋아하는 마음을 가졌을 뿐 그런 감정을 직접 전하지도 그녀가 느낄 만큼 행동도 하지 못했다.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내 어려운 상황은 더 이상 그녀에게 특별히 연락하거나 할 형편도 되지 못해 멀어지고 잊혀버렸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녀에 대한 기억이 떠올라 오랫동안 가슴을 아프게 했었다. 그녀는 나와 같이 당시 유행하던 여러 교회가 주최하는 문학의 밤에도 참가했었는데 내가 상을 받으면 나보다도 더 기뻐했던 기억이 그녀와의 추억이라면 추억이다. 오랜 후 내가 문단에서 활동하게 되면서 혹시 그녀의 이름이 문단 어디엔가 있을까도 찾아보았는데 그건 그녀도 문학을 좋아했으니 어느 장르건 글을 쓰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그렇게 되면 다시 만나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설렘 같은 게 있어서였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역시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K와는 다른 감정으로 나보다 1살 위인 제이 누나를 좋아했던 기억도 난다. 역시 교회에서였다. K가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상대였다면 제이 누나는 기대고 싶은 그런 감정의 이성이었다. 누나와는 교회가 끝나면 빵집에도 몇 번 갔었던 것 같고 크리스마스 선물도 주고받았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도 사랑의 감정일까 의아스럽지만 그 많고 많은 갓난의 세월을 살아왔으면서도 동화처럼 가슴에 살아있는 것을 보면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기에 아름다운 추억의 그림 한 장처럼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사실 50년도 더 지난 옛 생각들이다 보니 아련하기만 하지만 그래도 첫사랑이란 단어를 떠올리니 생각나는 얼굴들이라 그저 감사하고 지금쯤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새삼 궁금하기도 하다. 누구에게나 지난 것은 그립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는다. 그걸 추억이라고 한다. 바람결에 되살아나는 작은 불씨처럼 없는 듯 있다가 살아나는 추억의 기억들. 특히 사랑의 감정은 이렇게 첫 이 붙으면 더욱 애틋해지고 콩닥콩닥 가슴 뛰는 작은 전설들이 된다. 두금댐과 설렘의 기억으로 사랑의 말은 그래서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힘인 것 같다.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기에 늘 그리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살아갈 힘을 만들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화 고요 그 후 큰어머니 장례를 마친 후 좀처럼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 뭔가 모를 큰 실수를 저지른 것처럼 심장이 벌렁댔고 무슨 경이라도 칠 것 같은 불안이 오금을 저리게 했다. 맥박도 90을 오르내리며 마구 요동을 쳤다. 딱히 큰어머니가 가신 때문만은 아닐 수 있다. 내 신체의 바이오리듬에 문제가 생겼거나 정신적으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잠재적 스트레스가 발동했을지도 모른다. 그런 어느 날 마지막 면회를 마치고 나올 때 흔들어 주시던 그 손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했다. 그 손에서 아지랑이가 무언의 말들로 피어올랐다 각도를 꺾어 갑자기 내게로 달려오던 수많은 의미의 소리 없는 말들이
한순간 가슴을 먹통이 되도록 점령해버렸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그렇게 가슴이 꽉 메어졌음에도 다 비워낸 가슴처럼 시원해지는 것이 아닌가. 숨쉬기도 편해지고 몸도 순간적으로 가벼워지는 변화 앞에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그러고 보니 큰어머니는 내 아버지 어머니 때의 마지막 보루였다. 삼형제 중 중간이었던 아버지를 위시해서 아버지 삼형제가 다 가셨고 맏이었던 어머니를 비롯한 세 자매도 다 가버렸다. 그런데도 왔다가 간다는 것, 떠난다는 것의 의미가 새삼 낯설어지는 것은 나만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일까. 수없이 내 곁을 떠나갔다. 붙잡을 수도, 아니 가는 것을 알 수도 없게 살그머니 떠나가기도 했다. 그 이후의 절차나 행사는 산자들의 체면치레일 뿐이었다. 예우라는 것도 영원히 떠나버려 당사자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예우인가. 그 또한 산자들, 살아있는 자들끼리의 위로이며 나도 떠나거든 이렇게라도 해달라는 바람이고 요청이었다. 돌달의 아버지, 3살 때 어머니, 태어나기도 전에 형을 잃어버린 내게 죽음이란 이름으로 떠나간 것들에는 식상해야 할 정도로 익숙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달걀이 자기가 스스로 깨고 나오면 병아리지만 남이 깨면 프라이가 된다는 말처럼 생명 또한 스스로 나올 때 생명이고 움직임이 멈춰지면 죽음이 아니겠는가. 큰어머니의 마지막 손인사의 의미가 자꾸만 가슴을 친다. 박자와 세기를 달리해서 가슴을 친다. 잘 가거라. 이젠 더 못 보겠구나. 잘 살아라. 나중에 다시 보자. 그러셨을까? 고맙다. 와줘서 또 올 거지? 나 잊어버리지 말고 꼭 시간 내어 다시 보러 와라. 그래야도 한번 볼 수 있지. 참 세월 빠르구나. 어느새 너도 늙었구나. 너희도 멀진 않겠다. 문 밖으로 나가며 뒤돌아봤을 때도 올려진 손은 그대로였다. 그게 마치 이승과 저승의 경계처럼 보였다. 그로부터 보름 후 아주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고 한다. 자식도 함께해 주지 못한 이별의 길. 그때 큰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당신이 배아파 낳은 자식만도 아들 4세, 딸 하나, 5이나 되는데 정작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가는데도 누구의 배웅도 없이 그렇게 조용하게 떠나신 것이다. 정적, 고요, 침묵. 사람들은 슬픔 앞에서도 숫자를 세며 자신을 위로하기 바쁘다. 94이면 살 만큼 사셨다고, 행복하신 때도 많으셨을 거라고, 설날을 94번이나 맞으셨으니 복 있는 분이라고. 그런데 그가 가신 지금 고요만 남아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도 그분을 따르고 있다. 내가 포함된 아주 길고 긴 행렬로. 죽음 이후 삶의 행진도 고요로이. 삼화, 닦아야만 빛나는 것. 나이가 들면 눈만 어두워지는 게 아닌가 보다. 요즘 들어 이 상실에 시도 때도 없이 마음이 불안해지곤 한다. 숙제를 하지 않은 채 등굣길에 올랐던 초등학생 때처럼.
마감 날에도 등록금을 못 가져가 담임 선생님 얼굴을 피하던 고등학생 때처럼 마음이 콩닥콩닥 뛰는가 하면 불안감에 영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도 한다. 눈이 잘 안 보이면 안경을 써서 보완하면 되지만 마음이 박지 못하면 그저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불안하다는 것은 뭔가에 자신이 없다는 것이요. 자신이 없다는 것은 역시 무언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는 말이다. 나이가 든 현상으로 몸이 둔해진다지만 몸에 앞서 마음이 먼저 여려지고 자신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싶다. 딱히 무슨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 못하면서 괜스레 불안해지는 마음은 결코 여유로운 마음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며칠째 날씨가 추웠다. 몇 년 전에 옷을 가볍게 입고 밖에 나갔다가 집 앞에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한기를 느끼며 옴짝달싹을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제 다시 그런 순간을 맞았다. 평상시 늘 열이 많다고 생각하여 시원하게 옷을 입었고 내일을 입지 않았는데 어제 혼이 난 이후 찬바람이 그냥 무섭다. 급기야 내일을 샀다. 몇 년 전 신장 기능이 50%밖에 안 된다는 진단을 받고 놀랐었는데 추위에도 겁을 내는 나를 보며 순간 부끄럽기도 하고 왜 일이 되었나 마음이 편치가 않다. 매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데 내가 너무 지레 겁을 먹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의 내 나이란 모든 걸 조심해야 할 때라는 생각도 든다. 독수리는 자신의 몸이 무거워져 제대로 날 수가 없고 발톱이 무뎌져 사냥을 할 수 없게 되면 새롭게 다시 태어날 것인가 그냥 그대로 죽을 것인가의 두 길에서 하나를 택한다고 한다. 다시 태어나고자 한다면 높은 산 바위에 올라가 자신의 몸에 나 있는 모든 털을 다 뽑아버리고 발톱도 뽑아버린단다. 그렇게 하면 새롭게 털이 나고 발톱도 새로 나게 되는데 털은 가볍고 발톱은 날카로워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하기야 그렇게 되기까지의 결단과 고통이 얼마나 크고 어려웠겠는가마는 그 길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내 나이도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싶다. 사람은 59, 60, 61세가 전환기라고 한다. 그 나이에 가장 많이 죽는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때만 잘 넘기면 70세까지 쉽게 가고 또 거기서 69, 70, 71세의 3년을 잘 넘기면 80세까지 간다 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의 마음이 먼저 늙지 않아야 할 것 같다. 마음이 늙어버리면 비록 몸이 젊어 보여도 실제로는 젊음을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의욕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세상을 닦고 있더란다. 왜 닦느냐고 했더니 세상이 너무 더러워져서라고 했다. 그런데 천사의 손이 닿자 산과 바다와 나무들이 푸르고 맑고 깨끗하게 빛나는데 한 가지는 그대로 있더란다. 왜 그것은 닦아도 빛이 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사람의 마음인데 마음은 자신이 닦아야만 빛을 낼 수 있다고 하더란다. 다른 것은 남이 해줄 수도 있으나 마음 닦기는 자기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였다. 어찌 마음뿐이랴. 자신의 건강도 삶도 스스로 가꾸고
닦아야 좋아지고 밝아지고 튼튼해질 것이 아닌가. 코로나와 함께 유난히 추웠던 겨울만큼 이번 봄은 더욱 반가울 것 같다. 하지만 정작 어서 갔으면 했던 계절이 가고 어서 왔으면 하는 계절이 와도 기쁠 수만은 없는 것은 내 삶의 날들이 그만큼 가버렸다는 아쉬움이 아닐까. 그러나 실내에만 둔 안에선 꽃이 피지 않는 것처럼 겨울을 지낸 우리네 삶 또한 겨울 찬바람을 쏘여야 아름다운 봄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영원이 아니라 단락으로 끝나는 인생이기에 살아있음이 아름답고 귀하고 축복이라 하지 않을까.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그 삶을 통해 나의 가치를 발산해서 내 존재성을 나 아닌 남도 알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 보면 눈이 어두워지는 것도 하늘의 섭리요 자연의 순리가 아닐까 싶다. 나이가 많아지면 입이 가벼워진다는데 보이는 것마다 다 참견하고 맘에 안 든다 한다면 어느 누가 좋아할까. 덜 보고 못 보아야 모르고도 넘어갈 것 아닌가. 대신 마음을 편하고 밝게 가지기 위해서는 더욱 노력해야 할 것 같다. 그러고 보면 내가 닦아야만 빛나는 것이 마음만도 아닌 것 같다. 귀도 닦고 눈도 닦고 입도 닦아야 하지 않을까. 딩동 벨소리가 난다. 이어 할아버지 하는 손녀의 소리가 들린다. 문을 열면 내 키 가까이 자라버리는 손녀가 할아버지를 바라볼 것이다. 이제는 손녀와 눈을 맞추기 위해 무릎을 꿇거나 안아 올리지 않아도 손녀의 눈과 마주할 것이다. 그 초롱한 맑은 눈처럼 마음도 맑아지는 순간이다. 그러고 보면 그렇게 내 키를 낮추던 때가 어제 같은데 아마 내년쯤엔 내 키와 같거나 넘어버릴 수도 있겠다. 손녀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도 내 마음을 닦는 일 아닐까. 그럼에도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아이의 눈 속에서 나의 떼낀 마음을 본다. 내가 닦지 않으면 맑아질 수 없는 내 마음. 순간 나도 몰래 내 눈인 안경을 닦는다. 흐려진 안경은 닦아질 것이나 나의 70을 넘어버린 마음은 손녀의 마음을 헤아릴 수나 있을까. 사화 독도를 가슴에 안고. 갑자기 사람들의 함성이 들렸다. 소리나는 쪽으로 눈을 돌리니 사람들이 하나같이 배 앞쪽 창을 향하고 있다. 괜스레 마음이 급해져서 나도 바깥이 보이는 창가 쪽으로 갔다. 와, 독도다! 나도 모르게 소리가 튀어나왔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독도. 그 독도를 내 발로 밟는다 생각하니 벌써 가슴이 떨린다. 이윽고 배가 닿았다. 주어지는 시간은 20분이란다. 20분. 견우 직녀도 아닌데 20분만 허락된다는 독도와의 만남. 시한부 삶의 사람인 양 마음이 급해졌다. 이 20분 동안 나는 어떻게 얼마나 독도를 안아볼 수 있을까? 해양경찰대원의 격려 속에 우리 한국해양재단 팀도 준비해간 태극기와 손도장을 찍은 지도를 꺼내어 함께 발을 디뎠다. 갑자기 괭이 갈매기들 수십 마리가 내 앞으로 날아든다.
아마 저희에게 먹이를 주려는 것으로 생각하나 보다. 그들을 피해 카메라의 셔터를 열심히 눌렀다. 제칵제칵 남은 시간을 알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것 같다. 다행히도 날은 흐리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일시에 내리니 선착장이 발 디딜 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룬다. 그리고 깎아지른 듯한 바위섬. 어떻게 저런 모습이 되었을까? 독도와 마주선다. 그리고 심호흡을 해본다. 마음속으로 경건하게 인사를 한다. 그 오랜 시간을 지켜와 준 것에 대한 감사와 우리가 힘이 없어 우리 것이면서도 자신 있게 우리 것이라고도 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혼란을 겪게 해준 것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한다. 눈을 들어 바라본 장엄한 모습에 나도 몰래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만다. 시간만 된다면 좀 더 천천히 음미하며 바라볼 수도 있고 또 조건만 허락된다면 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 것도 가능할 텐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시간에 쫓기는 신세가 안타깝고 아쉽기만 하다. 다시 눈을 들어 정면으로 섬을 바라본다. 가파른 절벽 바위 틈에 작은 노란색 꽃이 보인다. 이곳에서만 자란다는 섬 기린초일까? 섬갯장대란 것도 보인다. 그들을 바위섬 독도가 씩씩하게도 품고 서 있다. 한 폭의 묵화 같은 독도 앞에서 그 신비로움에 잠시 정신이 몽롱해진다. 터널처럼 구멍이 뚫린 아래로는 세상에선 더 이상 맑을 수 없는 맑은 물이 파랗다 못해 검은빛으로 교교하게 햇빛을 받고 있다. 돌틈에서 자라는 여러 독도 식물들이 일제히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는 것 같다. 태극기를 들고 독도 수비대원들과 개인 및 단체 기념 촬영을 했다. 내 나라 내 땅, 내 나라 섬. 울릉도 동남쪽에 이 섬 하나가 우리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데 수많은 억측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일본을 생각하면 더욱 화가 난다. 비가 온 뒤끝이라 하늘은 아주 맑지는 않지만 바다와 하늘 사이에 요염하게 솟아있는 독도의 모습은 마치 나라의 한을 품고 정절을 지키며 역사 속 인물이 되어간 충절과 정절의 여인들 모습 같다. 조금 전 독도로 향하며 울릉도를 떠나던 순간 읊어져 나오던 독도로 가는 길이 입속을 떠나 창공으로 흩어진다. 그리 말도 없이 숨죽이며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기만 하던 가슴인가. 너무 늦어 미안하다 미안하다. 넘실대는 푸른 바다 두려워 그대 손짓 그대 소리 모른 채 했구나. 동서두섬에 89의 작은 섬,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 독도,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섬으로 100m도 안 되는 길하지만 6천만 년도 넘게 꿋꿋한 서 있음이네.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울릉도 동남쪽 87.4km. 억지 쓰는 외놈들 지하물이 날뛰어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걸 모르는가. 하늘이 알고 역사가 알고 세상이 아는데 시스타후에 몸을 싣고 그대에게 가는 길, 그대의 품으로 드는 길. 설렘보다 두려움, 반가움보다 미안함. 그대의 품에 안기고
그대 품에 안으며 독도는 우리 땅 큰 소리로 외쳐보네. 처음엔 가느냐 마느냐 참 망설였다. 꽉 짜인 일정에서 혹여 바람이 심하게 불어 예정대로 나갈 수 없게 된다면 큰일이라는 생각이 먼저 고개를 들었었다. 그러나 독도는 한 번쯤은 가봐야 할 숙제처럼 나를 이끌었다. 하늘이 도왔을까? 나는 처음 시도에 독도에 들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인지 독도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지기처럼 나를 반겨주었다. 독도를 가슴에 안는다. 아니, 독도의 가슴에 안긴다. 내 나라, 내 땅임을 다시 확인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내기 위해 애썼던 피와 땀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나도 작은 힘이지만 보탤 것이다. 오화, 다시 편지를 쓰고 싶다. 편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대던 때가 있었다. 멀리서 따르따르따르 하고 빨간색 자전거가 마을로 접어들면 온 동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해졌고 우리도 뛰어놀던 것조차 멈추고 집 배운 아저씨에게로 달려갔다. 어디서 편지 올만한 데도 없는 어른들까지도 괜스레 자전거를 기다렸고 누구네에 누가 편지를 보냈나 더 궁금해했었다. 그러다가 우리 집에 오는 편지, 내게 오는 편지라도 있으면 무슨 소식일까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그걸 그 자리에서 뜯지 못하고 한달음에 집으로 뛰어가기도 했었다. 우리 집에 누가 편지 보낼 사람이 있겠는가? 어떤 이는 안타까운 한숨만 내쉬기도 했다. 가장 정겨운 교통수단, 특히 멀리 있는 이에게 보내는 소식은 편지보다 더 좋은 게 없었다. 글씨를 쓸 줄 모르면 동네의 누군가에게 부탁하여 구술을 하면 그것을 받아 적어 주었었고 답장이 왔는데도 글씨를 모르면 역시 글을 읽을 수 있는 누구에겐가 읽어달라고 하여 들으면서 눈물 콧물을 훔쳐내기도 했다. 편지가 주는 감동은 문자적 소식 이상의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글자를 깨우쳐 편지를 보내온 것에 대한 대견함에서의 감격도 컸다. 부모를 떠나 객지에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안쓰러움과 대견함도 있다. 그리고 다른 통신수단이 없으니 소식을 모르던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일순간에 해소시켜주는 반가움과 고마움이 컸다. 거기다 부모를 그리는 자식의 애틋한 정과 떨어져 있어서 더욱 보고파지는 부모의 마음까지 합해졌다. 그렇게 정의 결정체인 한 통의 편지이니 그 감동과 감격이 어찌 크지 않으랴. 그런데 요즘 보내면 몇 초도 안 되는 전자우편이 발달한 시대이다.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전화도 있고 얼굴까지 보며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화상통화도 있다. 맘만 먹으면 몇 시간 내에 찾아가 만날 수 있게 교통수단도 좋아졌다. 그러나 한 통의 편지가 주는 정을 대신할 만큼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 나도 요즘은 편지를 즐겨 쓰는 편이다. 전화나 이메일은 좀 건방진 것 같고 너무나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특히 윗 어르신들께는 전혀 인사가 되는 것 같지 않다. 오히려 버릇없다고 야단만 맞을 것 같다. 아랫사람에게도 기계 글씨로는 내 마음이 전해질 것 같지는 않다.
1997년 한 해 45억 통이던 우편 물량이 2001년까지는 64억 통으로 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로 개인적 편지인 우편 편지는 점점 줄어들어 요즘 1년에 단 한 통의 편지도 보내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편리를 추구하는 시대의 흐름이요 추세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 장의 종이 안에 담겨있는 친필 편지의 따스한 정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지난해 캐나다 심포지엄에 갔을 때다. 문득 편지를 보내고 싶었다. 이국 하늘 아래서 고국으로 보내는 편지. 편지를 보낸다고 해도 내가 편지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도 있을 터인데도 편지를 쓰고 싶었다. 엽서를 사서 아내와 두 아이와 그리고 나 모두 4장의 엽서를 썼다. 하루의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 앉아 고국의 그들을 향해 짧은 엽서를 쓰면서 나는 많이 행복했었다. 편지를 보낼 상대가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우표를 못 사 붙이지도 못하고 가져오고 말았지만 그걸 쓰는 동안에 나는 오랜만에 참 많이 행복했었다. 나는 수십 년간 해마다 5월이면 어머니께 편지를 썼다. 그러나 한 번도 편지를 붙이진 못했다. 보내는 사람은 있어도 받을 사람이 없는 편지, 보낼 수도 보낸다고 가주지도 않을 편지. 나는 그런 편지를 카네이션 대신으로 쓰곤 했었다. 지금도 나는 귀한 책을 보내오신 선배 문인께는 편지를 쓰고 있다. 감사한 마음, 축하하는 마음을 편지지에 담아 적으며 그분을 생각한다. 그리고 빨간 우체통에 편지를 넣는 기분. 우체통은 왜 빨간색일까? 언제부터 빨간색이었고 왜 빨간색이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빨간 우체통이 주는 느낌은 편지를 쓰는 마음과 함께 내 안의 핏빛 따스함을 전해준다. 편지를 쓰며 지난 날을 생각한다. 한 장의 편지를 쓰기 위해 밤을 하얗게 새우거나 찢어버린 편지지로 방안을 가득 채웠다는 말은 다반사였지 않던가.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편지인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래보질 못했다. 편지지에 단번에 쓰는 편지로 일관되곤 했다. 그래서 내가 편지에 어떤 내용을 썼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편지는 쓰는 그때 그 순간의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것 아닌가. 고치고 다듬는 것보다 그렇게 마음 그대로가 온전히 보내지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우리 가족은 비교적 편지를 자주 쓰는 편이었다. 아내도 큰딸아이도 아들아이도 편지를 곧잘 썼다.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내 방문에 편지를 써서 붙여놓던 딸아이. 나보다 일찍 나가게 될 때 아침상 위에 편지를 써놓던 아내. 깨알같이 작은 글씨로 여자아이처럼 예쁘게 편지를 쓰던 아들아이. 나 또한 짧은 쪽지 편지를 자주 썼다. 하지만 지금은 참으로 오래전 옛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아들아이가 군대가 있을 때 우리 부부가 보낸 편지를 아이는 제대하면서 그걸 파일에 넣어 갖고 왔었다. 거기에 우리 부부가 받았던 아들의 편지까지 넣은 두툼한 파일을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 직접 해도 될 말을 편지로 대신하는 것은 오히려 거리감을 주고 서운함도 줄 수 있지만 사랑의 표현을 편지로 남겨놓으면 한결 기분이 좋다. 편지를 쓴다는 것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요 그 마음을 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리라. 세상은 참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지금은 우편 업무도 편지가 아닌 택배나 고지서 등 업무가 주란다. 문구점에서 편지지를 사던 때가 그리워지고 있다. 연필로 쓸까 볼펜으로 쓸까 만년필로 쓸까 고민도 했었는데 어느새 나도 카톡이나 문자가 먼저 앞서고 있다. 하지만 어쩌다 편지를 받게 될 때의 기쁨은 오히려 배가 된다. 그런 기쁨을 위해 나도 가끔은 편지를 쓰지만 우선 우표를 붙이고 우체국에 가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자꾸만 마음을 막아버린다. 우체통을 찾기도 쉽지 않고 우표를 파는 곳도 없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펼쳐보면 사연과 함께 글씨를 써내려가는 그의 모습이 그려지고 생각나는 편지이기에 나는 억지로라도 편지를 쓰려고 한다. 내가 편지를 쓰지 않으면 편지가 영영 사라지고 말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이다. 글을 쓰는 작가지만 사실 편지만큼 따뜻한 글이 세상에 또 있을까? 오랜만에 만년필도 꺼내어 유일하게 남은 내 어머니의 끈인 이모님께 편지를 써야겠다. 그래, 다시 편지를 쓰고 싶다는 마음도 일어나게 하고 싶다. 글씨를 잃어버릴 것 같다는 불안감도 떨쳐버리게. 돋보기를 꺼내 내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시는 이모님 모습이 벌써 눈에 선하다. 책 읽기를 마치며 여러분은 어떤 에피소드에서 영혼의 흔들림이 있으셨나요? 첫사랑의 설레임부터 독도에 나부끼던 애국의 깃발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편지를 써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셨죠? 다음에 또 만나요.